겁나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저희 IMF 시대 얘기했더니 문자가 정말 많이 오네요. 레이766님, 저 95학번입니다. 다행인지 저는 군입대 했었죠. 보급품 좋다는 전방인데도 돈가스도 튀기지 못하고 쪄줘서 먹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찐가스요. 저는 반대입니다. 보일러도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한겨울 철원 GOP에서 보일러를 새벽에 1시간만 넣어줬어요.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희 과 선후배들 요때 이제 군대 많이 갔습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오늘은 몇 도냐 병장이 물어봤을 때 온도계 깨졌습니다 하는 날이 많았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달라졌겠죠. 달라져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 금리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 5%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이제 소득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취약차주들, 이 동각비에 어려운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주담대 변동금리가요. 18일 기준으로 3.031에서 4.67%로 올랐습니다. 8월 말과 비교해보면 하단과 상단 모두 0.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담대가 오른 것은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9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16%입니다. 8월 대비는 0.14%포인트 오른 수치이고요. 이번 코픽스 인상폭은 2017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네, 코픽스 기준으로 얼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출금리 얘기할 때. 코픽스가 뭐예요? 네, 코픽스는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들인 비용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돈을 예치를 하면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철수가 은행에 500만 원을 맡기면 이걸 영희에게 대출로 내주는데 영희에게 대출 이자를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철수에게 예금 이자로 떼줍니다. 이때 철수에게 준 예금 이자가 곧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입니다. 이를 수치로 만든 것이 코픽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금 상품, 적금 상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오릅니다. 또 이 금리가 떨어지면 코픽스도 같이 떨어지고요.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픽스라는 요 기준이 된다는 금리는 은행들이 도매 시장에서 돈을 떼우는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코픽스는 0.14%포인트만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럴 때에도 항상 0.3, 0.4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픽스는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 원가입니다. 근데 원가에 그대로 팔아서는 마진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금리라는 것을 추가로 더 붙이는데,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 도매로 옷을 떼와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판다면 1,000원에 떼와서 1,500원을 판다. 이때 마진이 500원이잖아요. 네. 은행으로 치면 이 500원이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네. 근데 가상금리라는 거는 은행이 자체적인 어떤 영업 환경,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었고요. 또 당국에서는 대출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은행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자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이미 하고 있었고, 또 은행에서 우수 고객들에게 주는 우대 금리 혜택, 이런 할인들도 점점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가 많이 사라졌네요. 예전에는 그 지점별로 은행장 전결금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 VIP 고객을 위해 특별히 싼 이자에 돈을 꿔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중은행 이 금리가 여기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군요.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이미 11월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 8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10월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변동성도 있고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도 아직은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10월에는 동결을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11월에는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 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통상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은행이 예금 혹은 적금 금리를 오르고 이후 코픽스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예상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만약에 대출이자가 0.5%포인트 올랐다 하면 연이자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0.5% 인상될 경우에 가계의 총 연간 이자 부담이 5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자 1인당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그 기준금리가 0.5% 인상이 되면 차주당 대출이자 부담이 30만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요. 자신이 그 가계대출의 수준이 일반적인 가계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또 혹은 비투나 연끌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다중채무자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전세 대출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갱신 계약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 경우 이때는 증액분인 2억 원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5억 한도 내에서 집값의 80%까지를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6억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기존의 전세 대출 잔액이 아예 없었다. 전세 대출을 아예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6억 원에 최초 계약을 한다고 쳐보면 증액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전세 대출 계약은 그 신규 계약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규 계약자들은 똑같이 기존처럼 집값의 80%를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계약을 증액을 해서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분 한도에서만 그러니까 4억에서 6억으로 늘었으면은 2억만 대출을 최대 2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줄 거야라고 하는 게 이번 전세 대출 바뀐 전세 대출 내용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잔금 치르고 나서 사후 대출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실수요자만 전세 대출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관련 대책이 추가될 게 더 있을까요? 네, DSR 관련 추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출 갚는 데 쓰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 연봉이 1억 원이고 DSR 40% 규제를 받는다면 내가 1억을 벌어서 연간 1억을 벌어서 이 중에 4천만 원 이상은 대출 갚는 데 쓸 수 없어. 이것을 나타내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될 거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